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고 앞 1657호 박종준 피고인 사건 진행합니다. 변호인으로 동인의 오태환 정효영 변호사님 나오신 건가요? 예, 두명 셨습니다. 그리고 검사님도 나오셨고, 사건 저희가 지난 기일까지 공판 준비기일 진행했었고, 오늘 이제 공판기일 1회 기일 진행하고요. 공판 기일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그 관련법에 따라서 요 공판 자체가 다 중계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어서 오늘 공판 기일부터는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판 전체에 대해서도 그 녹음 녹취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녹음명에서 녹음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 좀 안내 말씀드리고, 자, 일단 피고인 오늘 이제 정식으로 공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 일어서셔서 모두 절차 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미 고지 받으신 것처럼 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있으신 거기 때문에 진술 전체나 일부를 거부하시더라도 본인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 안 하신다고 예, 하셨죠? 희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적 사항 관련해서 제가 생년월일만 출생 연도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뭐 직업이나 하고 부분은 뭐 변동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꼭 그대로 원용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 끝나기 전까지 사이에 이사하시거나 주소 변동되시면 법원에 변동 신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검사님, 이 공소 사실 좀 살펴볼까요? 네, 장우석 특검보가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PPT가 준비되어 있어서 출력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 중요 정부의 주요 기관 관계자들에게 도청 및 녹음 등이 방지되는 비화폰을 지급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화폰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등 3명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삭제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요지는 박영검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소사실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18시 18분경부터 18시 21분경까지 자신의 대학교 및 경찰 후배인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19시경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라는 말을 들었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도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 위법한 폭동을 일으켰는데 피고인은 경호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함께 있으며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던 무렵인 23시경 피고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비화폰으로 2분 48초간 통화를 하였고 23시 10분경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비화폰으로 1분 5초간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04시 26분경 해제되었고 그날부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며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6일 10시 43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홍장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홍장원이 증거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아폰 통화 내역이 언론에 공개되자 홍장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비아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인멸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비아폰에 대한 삭제 조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으므로 그들의 비아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는 그러한 지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였고, 비아폰을 관리하는 경호처의 수장인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봉식 청장은 2024년 12월 5일 22시 02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호처 비아폰을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오해가 될 것 같다. 경호처 비아폰을 경호처에 반납하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경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비아폰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시 26분경 경호처 비아폰 담당자를 통해 김봉식의 경호처 비아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아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중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비아폰에 대한 삭제 조치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장원 차장의 비아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는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16시 43분경부터 49분경까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하여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홍장원의 비아폰 회수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았고, 조태용으로부터 홍장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 조절이라 비아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빌미로 홍장원의 비아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삭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조태용에게 비아폰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조태용은 피고인에게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시 51분경 경호처 비아폰 담당자를 통해 홍장원의 경호처 비아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아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자들과 수차례 비아폰을 사용하며 통화하였으므로 해당 비아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 역시 내란 범행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18시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을 회수한 다음 같은 날 18시 45분경 경호처 비아폰 담당자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아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아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아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삭제하여 증거인멸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박종준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 좀 들어볼까요? 예, 피고인의 변호인 모두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비아폰 반납 및 보안 사고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각 비아폰 단말기 내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윤석열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비아폰 반납 처리 및 보안 조치에 따라 비아폰 단말기 안의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증거인멸의 고의를 추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의적으로 보고 평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경호처 직원의 일부 진술 역시 이러한 수사기관의 시각과 의도에 이끌린 것은 아닌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활동을 통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비아폰의 관리 역시 이러한 경호의 목적하에 이루어집니다. 경호처가 비아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단말기 안의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수사나 증거인멸 등의 직접적인 이슈나 현안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경호처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의 비아폰에 관한 조치와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및 윤석열의 비아폰에 관한 조치가 모두 피고인의 증거인멸의 고의에 따라 2024년 12월 6일 같은 날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는 취지로 함께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봉식의 비아폰에 관한 것은 비아폰 반납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였고, 홍장원 및 윤석열의 비아폰에 관한 것은 홍장으로 인한 보안 사고에 따른 보안 조치로서 그 목적과 경위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김봉식의 비아폰에 관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에게 지급되었던 비아폰은 2024년 11월경 윤석열의 갑자기 잦아진 주말 비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의 경호,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김봉식은 2024년 12월 5일경 피고인에게 비아폰 반납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에 김봉식이 보내온 비아폰을 담당 부서인 지원본부에 주고 절차에 따라 반납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경호처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지급된 비아폰이 반납될 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시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비아폰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게 피고인은 2024년 12월 중순경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서울청장 폰 잘 보관하고 있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이후 반납된 비아폰들을 봉인하고 있었기에 김봉식의 비아폰도 다른 비아폰들처럼 잘 봉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파악하기로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어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고, 다만 그 다음 날이자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김봉식에게 수고했다는 취지의 전화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봉식의 통화 내역에 관하여는 증거인멸을 고민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장원과 윤석열의 비아폰에 관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원이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자신의 경호처 비아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고 김병기 의원이 그 촬영 화면을 언론에 공개하여 윤석열의 비아폰 아이디 및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직후 국정원 비아폰 담당자가 경호처 비아폰 담당자에게 전화로 언론에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비아폰 화면이 노출되었다.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되었는데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 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순차로 위 보고를 받은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과 IT계획부장 김민수는 홍장원이 대통령 비아폰 아이디와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은 보안 사고이니 이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홍장원 비아폰은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 원격 로그 아웃을 해야 할 것 같고 대통령 아이디는 변경해야 한다 라며 구체적인 조치 방안과 함께 지휘 계통에 따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경호처장 공관에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아폰 아이디가 노출된 것은 보안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으나 당시에는 경호처 담당자들은 물론이며 국정원 담당자들도 대부분 홍장원의 행위가 보안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아폰 아이디 노출로 인해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등 비아폰을 사용하는 기관의 비아폰 소지자는 누구든
국방부의 경우 영관급 장교까지도 이 노출된 아이디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직접 연락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장난 전화를 넘어 협박, 욕설, 허위 정보 전달을 통한 국정 혼란 야기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호처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이긴 하지만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에 IT 보안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보고를 신뢰하고 그들이 제시한 최선의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김봉식 비화폰의 반납 처리, 홍장원 비화폰의 로그아웃, 윤석열 비화폰의 아이디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각각 완전히 다른 조치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위 각 조치의 결과 공이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고 각 단말기 내 통화 기록도 삭제된다는 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로그아웃 조치 같은 경우 그 단말기의 소지자가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화나 메시지의 수발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사실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적합니다. 첫째, 조치의 대상과 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윤석열의 경찰에 대한 국회 공세 지시 관련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었다면 윤석열로부터 계엄 당일 6~7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을 그대로 둔 채 김봉식의 비화폰만 반납받아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봉식은 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음 날 수고했다는 취지의 전화만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윤석열과 홍장원의 통화 내역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라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윤석열도 그 시간대에 홍장원과 비화폰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4년 12월 중순경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즉시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안전본부 및 통신을 담당하는 지원본부 등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셋째로, 만일 피고인에게 윤석열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있었다면 2024년 12월 7일 이후 김성훈 차장의 주도로 행해진 국군 방첩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사건에도 관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김성훈 차장이 실무자들이 처장의 지시가 없다면 말을 듣지 않는다, 처장님이 직접 지시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13일 김대경으로부터 법률적 검토 결과 군사령관들 비화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고 일체 손대지 말라,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한 조치들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 증거조사 과정과 변론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변호인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2월 5일자 의견서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예. 해 주셨고 일단 요거 진행에 앞서서 검사님 여기 이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혹시 이름이나 이런 거를 뭐 익명화하거나 할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필요 없으신가요? 예, 다만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화폰 관련된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똑같이 사전 절차는 필요합니다. 익명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근자님, 예. 제가 좀 피고인 본인도 좀 모두 진술 차원에서 그러시죠. 예. 피고인도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재판에 임하는 저의 심경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서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장 임명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이 발생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경호처장직을 사임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의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하명으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 접견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일반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경찰 선후배라는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평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마 제가 편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불렀지만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 삼청동 안가로 그들을 안내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저는 바로 밖에서 방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저를 그 자리에서 배제시켜서 저는 완전히 다른 건물에서 대기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일 제가 내내 대통령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후의 경호관으로서 총을 차고서 대통령 근접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로서 대통령이 그날 밤에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제가 직책상 업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서 마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이 배경이 된 그런 사실로서 적시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경호처장으로서 비상계엄 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부하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어서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를 신뢰했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려고 했습니다. 서울청장 비화폰의 반납 처리,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 로그아웃, 대통령 비화폰의 아이디 교체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하겠다는 실무진의 건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탄핵 소추 전에 현직 신분인 대통령의 통신 보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시급히 경호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보고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의 오랜 공백 끝에 공직에 복귀해서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판단의 미흡함은 있을지 모르나 법을 어겨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에 진실하게 임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잘 밝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일단 경호처 직원분들은 특별히 비실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신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 피고인 측 의견서 보면 요 관련해서 하여간 담당자들이 또 국정원 직원들하고 좀 통화한 경우가 뭐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증인신문 과정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필요하시면 뭐 비실명을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역도 그러하고 비화폰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이 일부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의견서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단 증거는 저희가 그 변론 준비기일에서
증거 목록 제출받고 그거에 대한 1차적인 증거 의견도 들었고요. 지금 변호인께서 2월 5일자 의견서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해서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내용을 보면 170번의 피고인 사경 피신 부분 내용 부인하신 게 있고 부동의하시는 증거는 기존의 그 직원 그 경호처 직원분에 대한 부분도 부동의를 예정을 하셨었는데 그거는 동의로 번의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금 98번, 119번, 342번, 389번, 412번, 420번, 436번, 445번 각 김민수, 김대경, 송경원, 정인규 등의 각 진술 조서나 피신 등에 대해서 부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그 2월 5일자로 그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은 의견을 주셨고요. 변호인께서 지금 2월 5일자 그 검사님 의견서 제출하시고 나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일단 최종적인 증거 의견을 주셨어요. 요거 기초해서 혹시 증거 신청이 지금 바로 가능하신가요? 예, 어제 제출한 입증계획서에 관한 의견서와 기재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하급자인 실무자부터 상급자인 피고인까지 보고 개통 내지 결재선에 따라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들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인규 경호처장 보좌관의 경우에는 김민수 부장, 김대경 본부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일부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므로 김민수, 김대경 증인 신문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송경원, 정인규, 김대경, 김민수, 김대경 순으로 증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경원, 정인규, 김민수, 김대경 순으로 증인 신청하되 예. 그 필요시에는 다른 재판의 판결문이나 증인 신문 조서를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혹시 검사님께서 밝히신 증인 신문 순서, 그러니까 송경원, 정인규, 김민수, 김대경 그 순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세요? 예. 송대경의 경우에는 먼저 신문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정인규의 경우에는 이제 김대경, 김민수가 이제 보고하는 걸 들었다라는 배석해서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김대경, 김민수는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대경, 김민수가 좀 먼저 좀 진술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은 저희가 증인 신문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의 요 지금 일부 그 증거 인멸 부분이 겹치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기일 진행하면서 그 증인 신문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요건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기일에서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한번 논의된 것처럼 정인규 증인에 대한 부분만 겹치고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히 이렇게 겹쳐서 같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사건하고 뭐 병합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심리하는 것도 특별히 뭐 같은 기일에 이렇게 진행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지금 재판부 생각에는 정인규 증인 관련된 부분은 증인이 뭐 예를 들면 이 사건 저 사건 두 번 나오는 것보다 어차피 그 신문할 그 답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기일에 나와서 두 사건을 소화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건에서 저희가 예정한 기일이 3월 9일 정도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혹시 피고인 측에서도 이 3월 9일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혹시 정인규 증인을 불러서 소환을 하는서 신문을 하게 되면 가능하신지 예, 가능합니다. 일정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 조태용 피고인 측에서 아무래도 요 지금 비화폰 삭제 등과 관련돼서는 경호처에서 이제 주로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문을 정인규에 대해서 하더라도 그 요 사건 박종준 피고인 사건이 먼저 좀 진행이 되면 그 경과를 보고 좀 간략하게 본인들은 하겠다고 해서 아마 오전에 정인규 증인을 먼저 이 박종준 피고인 사건에서 진행을 하고요. 뭐 고길에 그 조태용 측 변호인이 와서 뭐 그 내용을 뭐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고 오후에 정인규 증인을 한 번 더 그 따로 신문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변호인 측에서도 조태용 피고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그러니까 정인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뭐 지켜보시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뭐 그 부분은 와서 참관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내를 드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검사님께서는 정인규 증인을 김민수, 김대경보다는 좀 선순위로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예. 뭐 변호인 측에서는 오히려 순서가 반대가 맞지 않냐는 취지 말씀이신데, 요 증인 신문 순서는 그냥 우선적으로 입증 책임 있는 쪽에서 신청하시는 걸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기일이 2월 25일 오후에 지금 시간이 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도 사실은 예정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3월 10일도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결국은 3월 19일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순서로 봐서는 그 송경원 증인을 2월 25일 오후나 뭐 3월 5일이나 가능한 시간에 먼저 증인 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3월 9일 날 정인규 증인을 하고, 그리고 혹시 변호인 측에서 준비에 무리가 없으시면, 양측에서 준비에 무리가 없으시면 3월 10일 날 이어서 김민수, 김대경을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김민수, 김대경을 뒤로 3월 19일로 빼는 방법도 있고, 혹시 일정 관련돼서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죠. 혹시 검사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2월 25일, 3월 5일, 뭐 3월 10일이나 19일 중에 뭐 다른 재판과 겹쳐서 좀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준비에 애로가 있으신 날이 있으세요? 예, 저희 특검 측은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변호사님 일정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럼 3월 5일과 10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2월 25일은 가능합니다. 2월 25일. 그럼 2월 25일 날 지금 송경원 증인을 하고, 그리고 3월 9일 날 정인규 증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3월 19일 할까요? 예. 3월 19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날 이 김대경, 김민수 증인은 오전 오후 나눠서 하면 하루에 두 사람 소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희는 괜찮을 텐데 혹시 특검 측 예,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19일 날 죄송합니다. 그날 좀 오전에는 저희도 좀 곤란한 그래요? 19일에 오후에만? 예. 근데 오후에 그러면 두 명 혹시 될까요? 지금 아니, 오후에 지금 23일 23일 월요일 오전 오후는 저희 다 가능합니다. 23일? 3일. 예. 아 23일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23일은 조태용 피고인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박종준 피고인 사건으로는 2월 25일 하고 예. 그다음에 3월 9일 지금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사실은 5일 10일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3월 19일 하고 24일 화요일 24일 오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9일 오후 24일 오후 이렇게 가능하신 거죠? 변호사님들 일정이. 예. 근데 그럼 19일 날 혹시 김대경, 김민수 증인을 그러니까 저희가 오후 시간을 쓰면 4시간을 풀로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혹시 증인당 신문 시간이 2시간 안팎이면 그날 오후에 2시 뭐 3시 반 이렇게 시차제로 증인을 소환해서 2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혹시 분량이 좀 너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틀로 쪼개서 하고요. 어느 게 더 좋으신가요? 근데 사실은 생각 같아서는 그 뭐 약간 기술적인 부분 확인할 거 하고 뭐 규정이나 그때 실제로 보고한 내용이라든지 그 보고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면 그렇게 물어볼 내용이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김대경, 김민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예. 이제 피고인과의 어떤 보고 관계. 아 그러시군요. 예, 기술적인 부분 송경원보다는 송경원이 제일 잘하는. 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어떠세요? 검사님은 혹시 이 두 사람 주신문은 어느 정도 시간 예정하시나요? 예, 최대 각 1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반대 신문은 어느 정도 하세요? 예. 저희도 뭐 그 정도. 예. 그래요. 그러면은 19일 날 오후에 2명을 2시
그다음에 예. 3시 반 이렇게 시차제로 소환해서 뭐 2시간 정도씩 할애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죠. 예.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날 19일 날 오후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일정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님 일단 증인 신청은 바로 해주시고요. 예. 2월 25일 오후 2시에 508호 법정에서 뵐게요. 서관 508호. 여기서 검찰 신청 증인으로 송경원 신문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9일 오전 10시 할게요. 정인규 증인 소환하고요. 그리고 3월 19일 오후 2시에 어느 분을 먼저 할까요? 김민수, 김대경 중에. 김민수 부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김민수 부장을 오후 2시에 소환하고요. 일단 3시 반으로 해서 김대경 증인 소환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일단 검찰 측에서 신청하실 증인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증인 신문 마치고 나서 최후 변론이나 기타 나머지 뭐 증거 조사 할 부분들 양측에서 의견 정리하시고 주장하실 거 정리하시면서 뭐 현출하시고 싶은 증거들 할 수 있는 기일을 한 기일 정도 갖고 뭐 가능하면 그 기일에 최후 변론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그거 하고 나서 한 기일을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 기일을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혹시 검사님 이 증인 신문 외에 네. 혹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증거 조사 목적으로 증거 뭐 현출하시고 여기서 제시하실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희 의견서 기재한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회 같은 경우에는 재생하는 방안으로 좀 하려고 하고 필요시에는 피고인 신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혹시 어느 정도 있으세요? 제가 요거 지금 목록을 다 꼼꼼히 보질 못해서. 그 녹음 파일 정도 있고 그 중에 뭐 전부를 재생할 건 아니고 요지 정도를 재생할 것이어서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추가 증거 신청할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변호인은 혹시 어떠세요? 변호인 측에서 뭐 제시하실 증거나 뭐 검찰 측 증거 포함해서 피고인 측에서 혹시 더 강조해서 증거 조사 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인증 외에? 주로 좀 반대 신문 과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렇게 하고 3월 2일 날 3월 2일 오후 시간에 4월 2일 오후 시간에 뭐 나머지 증거 조사하고 필요하면 고기일에 뭐 피고인 신문까지 해서 뭐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거는 이제 증인 신문하고 검사님께서 추가 증거 뭐 아마 관련 사건들 판결이나 뭐 거기서 나오는 증거들 여기에 필요한 부분 제출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중간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제출이 되면 그거 포함해서 쭉 정리를 하고 뭐 요 3월 19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4월 2일 날 그렇게 해서 최후 변론하고 피고인 신문이나 필요한 부분 다 마무리해서 오후에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걸 한 기일 갖고 그 다음에 한 기일 정도 더 하거나 그 일정으로 진행을 할게요. 뭐 예, 알겠습니다. 일정 자체는 특별한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은 3월 19일하고 3월 2일도 그러면 4월 2일도 오후 시간으로 일단 기일은 지정합니다. 예. 피고인 측도 혹시 피고인 신문 예정하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뭐 검찰 측에서 하시면 하고 현재로서는 예정이 없는데 그러세요? 추후 좀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고인 신문 관련된 부분은 진행하시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월 2일 날 만약에 해서 결심이 되면 그 조태용 피고인 사건도 지금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3월 중에 월요일 날 계속 기일을 연달아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4월 초까지는 변론을 종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추 비슷한 시기에 종결이 돼서 뭐 4월 말이나 정도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은 그 정도로 염두에 두시고 재판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제출하신 의견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까도 모두 진술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회수가 되고 계정이 삭제됐다는 취지이고 홍장원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 됐다는 용어를 쓰셨고 그다음에 대통령도는 계정 삭제 및 그 아이디 교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이 지금 세 가지가 조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건가요? 어떠세요? 혹시 양측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이 증거인멸 결과를 저희 공소장에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기술적인 조치로 지금 증거 기록서 현출이 되고요. 다만 이제 피고인 주장과 달리 이제 피고인이 증거인멸 결과를 예상하였다는 점, 그리고 보안 사고 여부와 증거인멸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비화폰 반납이나 보안 사고에 따른 통상 조치가 아니었던 점 등은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한번 뭐 증인신문 과정에서든 그 지금 사용하셨던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서 계정 삭제, 로그아웃, 그다음에 뭐 계정 삭제 및 아이디 교체. 요게 지금 각각 그 비화폰마다 조금씩 다르게 처리가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검사님 말씀은 그 결과로 결국은 비화폰에 있는 통신 내역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삭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쳤든지 간에 다 삭제가 돼서 증거가 인멸됐다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화 기록을 포함하여서 전자정보가 다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단말기에서 일단 삭제가 되는 거고, 예, 그 그렇습니다. 서버에서는 판단하시기로는 이게 이제 48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도록 돼 있어서 비화폰에 있는 그 통화 기록 남아 있는 거를 뭐 계정 삭제나 로그아웃 등을 통해서 삭제시키고 정기적인 삭제에 따라서 서버 기록이 48시간 주기로 삭제가 되면 어쨌거나 증거가 다 인멸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식을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게 지금 이제 검찰 측 주장 내용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일부 복구된 것이 있긴 하지만 전부 삭제된 것이 모두가 복구된 건 또 아니어서 증거인멸 결과 발생했다는 취지입니다. 예, 재판장님 그 세 개의 조치 관련해서 피고인 직접 좀 예. 설명을 앉아서 말씀하세요. 제가 뭐 정보통신에 대해서 저도 거의 뭐 문외한 수준이지만 그 세 개의 그 용어가 다른 것은 제가 보고 받을 때 그렇게 세 개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비화폰 기기 자체가 이미 반납이 돼서 실무자들이 비화폰 기기 자체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반납에 따른 어떤 조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로그아웃이라는 용어를 이제 직원들이 써서 저한테 보고했는데 그것은 비화폰 기기가 확보가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아마 그 여기 관리자가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그 비화폰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에서 로그아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 아이디 교체는 대통령 휴대폰 자체를 가지고 그냥 그 휴대폰 상에서 우리 번호 교체하듯이 뭐 비밀번호를 교체했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대통령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휴대폰을 새로 해가지고 뭐 주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고 대통령께서 잠깐 휴대폰만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한 10분 내에 조치해서 바로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통령 아이디 교체라는 것은 대통령 휴대폰을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바로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아이디 교체라고 했고 나중에 그 계정 삭제는 그 후에 이제 과거의 대통령 아마 그 번호에 달려있던 것을 끄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 단말기에 나와 있는 그 저기 통화 내역이 삭제됐다는 것은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은 결국 같은 결과를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지만 처음에 조치하거나 과정이 임하는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실무자들의 생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전부 다른 조치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럼 피고인 말씀을 보면 결국은 계정 삭제는 단말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여간 모든 게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단말기 상의 계정을 삭제하고 전산에서도 서버나 이런 데서도 그 계정을 아예 삭제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로그아웃이라는 거는 그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하여간 제어해서 그 부분을 사용 불능을 만드는 조치를 로그아웃으로 지금 쓰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이 지금 대통령 아이디 교체는 뭐 대통령이 기존에 쓰던 A라는 아이디를 B로 그냥 바꿔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교체한 부분은 B라는 아이디를 새로 생성해서 그 사용하던 그러니까 비화폰에 그 B라는 계정을 생성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A라는 계정에 따른 정보나 이런 거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삭제 조치를 통해서 계정 삭제를 통해서 그 부분도 삭제를 해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새로 그 계정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이렇게 아이디를 드렸으면 그 아마 과거의 아이디를 삭제하지 않으면 중복 계정으로 이렇게 뭐 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 계정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아이디를 교체해서 하고, 아마 나중에 그 옛날에 과거에 쓰던 그 아이디나 관련된 계정을 아마 삭제한 걸로 제가 진술서 읽어봤을 때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요 담당 그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나오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계정을 교체한, 그 아이디를 교체한 부분이 기존 계정을 삭제를 해야 새로운 아이디가 생성이 돼서 그 비화폰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계정 삭제라기보다는 아이디 교체 하나만 있었고, 그 아이디 교체 과정에서 기존 계정은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취지일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해서 비화폰에 아이디를 심고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디와 관련된 기록은 별도로 삭제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이 나와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화폰 사용자들이 예컨대 그 해당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전화를 그 사람한테 할 수 없나 보죠? 아이디를 알면 등록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앱을 궁금한 통해서, 거는 예. 비화폰을 비화폰을 제가 예. 예를 들면 일반 장교 중에 누구 한 고위직 장교가 비화폰을 받았는데, 그 비화폰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기로는 예컨대 뭐 직위나 이런 거를 쓰면 그 사람하고 연락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직위로 전화를 거는 예, 게 아니라 그거는 네. 별도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뭐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아이디, 이렇게 별도로 부여된 아이디를 알고 그거를 입력해야 그 해당 비화폰하고 통화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보죠? 아닙니다. 평상시에 비화폰끼리의 그 통화는 비화폰 내에 있는 어떤 조직도상에서 그 직책명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통화할 수 있는 범위가 이 그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군 영관급 장교들은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군에 예를 들어서 방첩 사령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평상시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군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영관급 장교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이디를 알게 되면은 그 아이디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직접 그 평상시에 대통령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비화폰을 사용을 할 때는 그 본인이 연락할 수 있는 비화폰 상대자들이 기재되어 있는 조직도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통상적으로는 연락을 하는데 트리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을 그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비화폰을 사용하는 그 트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직접 알면 그 아이디를 입력해서는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비화폰 사용자별로 연락 가능한 범위가 다 다릅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참고적으로 군 비화폰과 원래 정부에서 사용하는 경호처 비화폰과는 원래는 연동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 비화폰을 가진 장성들은 아예 경호처 비화폰을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 비상계엄 앞두고 일부 고위 장성들에 대해서만 경호처 비화폰과 연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연관 장교들은 대통령께 접근할 수 없는 것도 맞고, 동시에 애초에 군 비화폰으로는 경호처 비화폰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다만 이제 비화폰 체계가 아예 다른가 보군요. 그 지시는 이제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일단 혹시 기존에도 비화폰이 반환돼서 뭐 예컨대 뭐 퇴직을 하거나 해서 반환돼서 그 계정 삭제하고 했던 그런 조치가 취해진 예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반환이 되게 되면은 비화폰이 수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아마 그 초기화 해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또 불출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진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이렇게 쓰다가 이제 사용 필요성이 없어져서 반환하게 되면은 그거를 초기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불출하고 이렇게. 다만 이 부분은 이제 피고인이 이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정입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반납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고인은 전혀 그걸 뭐 이렇게 인식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 피고인 측 주장은 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반환 의사를 표시를 해서 반환을 받고 반환된 비화폰에 대해서 처리한 거는 뭐 기존의 다른 일반적인 통상적인 반환된 비화폰에 대한 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초기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화 한다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피고인은 이제 와서 나중에 이제 다른 실무자들 진술 조사를 보면서 아 비화폰 반납 후에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 알게 된 것이지 그 당시는 이제 반납하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피고인한테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피고인이 관심을 갖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히 그건 신경 인식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2월 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그 홍장원 비화폰 관련해서 통화를 한 거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 측 주장을 보면 이게 뭐 이 홍장원 비화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의하고 한 게 아니라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조치로 로그아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경호처장으로서 그 이런 보안 기재에 대한 뭐 총괄 책임자인 국정원장에게 그와 같은 사고 발생, 그러니까 물론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피고인 측 주장은 국정원에서 오히려 연락이 와서 사고 발생으로 그 처리를 했고 그거에 따른 조치로 로그아웃을 하겠다는 취지를 기관장인 국정원장에게 통지해 준 것이다, 통보해 준 것이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그 보안 자료에 대해서 자제에 대해서 그 조치가 취해지면 국정원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통보의 일환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서면에 하셨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알고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홍장원이 국정원 1차장이고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 보안 조치를 할 때 바로 직근 상급자인 그 기관장한테 또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피고인이 전화한 거는 일종의 약간 기관대 기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좀 뭔가 그 직근 하급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연락을 하셨다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그 보안 조치에 대해가 이루어진 부분을 국정원에 뭐 정식으로 통보하거나 했던 뭐 공문이나 이런 게 나간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장하셨던 내용대로 하면 뭐 그런 식으로 그 로그아웃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정식으로 그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은 실무자들한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그 당시에 실무자들도 그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기관장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일일이 챙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추가적으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그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 12월 6일 12월 중순경 받으셨다는 건가요? 날짜가 저희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그때 받고 이후로는 증거 보존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김대경과 그 보안부서는 원래 경호처 전체의 보안부서는 경비안전본부에 그 보안센터가 있습니다. 보안 상황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보안 전체를 해서 CCTV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그 자료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통신 관련돼서만 그 지원본부의 그 IT 계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관련된 것들이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 양쪽이 협의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봉인하는데 거기에 감찰부서도 같이 입회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담당자들이 사인해서 봉인하도록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비안전본부하고 경호 지원본부. 보안 상황센터 예, 보안 상황센터가 있습니다. 하고 하여간 통신 쪽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감찰까지 같이. 감찰까지 예. 그렇게 해가 그러면 세 개 부서의 감찰, 통신, 뭐 보안 요 세 개 부서에 관련돼서 증거나 이런 걸 좀 보존하라라는 예, 지시를 그 그때부터 즈음에 해서 했다는 그 건가요? 삼청동 안가의 CCTV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들을 그 원래 월 단위로 이렇게 삭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삭제하지 말고 전부 그 보존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나온 자료들이 그때부터 전부 보존이 돼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또 변호인 의견서에 보면 이게 48주기 시간 주기로 삭제가 서버에서 되더라도 포렌식하면 복원할 수 있다라는 보고도 받으셨다는 취지로 그 말씀하셨거든요.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의견 진술할 때는 좀 보류를 했는데요. 예. 일단 김대경, 김민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엔 좀 가정적 주장으로 정리할지 여부를 좀 검토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그러니까 요것도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김대경 등으로부터 김민수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예, 맞습니다. 취지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참 검사님 이 지금 홍장원 비화폰 관련돼서 지금 공소장 기준으로 보면 보안 사고를 비화폰 분실, 그러니까 홍장원하고 연락이 두절되고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국정원장한테 확인을 하고 그거를 보안 사고로 정의를 한 다음에 비화폰을 로그아웃 하겠다라는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공소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장 취지는 보안 사고 이제 특검 측 기소할 때 취지는 보안 사고 여부와 증거인멸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그 증거인멸의 결과를 발생하는 데 있어서 빌미 내지 명분으로 삼은 게 그 국정원장과 경호처장 사이의 협의 논의 내용이었다 이것입니다. 그걸 빌미로. 그리고 근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사실은 그 홍장원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 두절되고 비화폰 회수된 게 보안 사고라기보다 1차적인 보안 사고는 홍장원이 가지고 있던 비화폰의 화면이 외부에 유출돼서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아이디를 포함한 그 비화폰의 존재 사실 등이 유출된 것, 그게 1차적인 보안 사고고 그 1차적인 보안 사고에 대해서 국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 회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2차적인 보안 사고로 이해하신 걸로 서면을 쓰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이해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 아이디가 노출돼서 누구든지 이제 직접 연락이 가능하게 된 상황, 요거 이제 실무자들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차적으로는. 당시에 이 로그아웃을 하고 대통령의 비화폰의 계정을 변경한 가장 큰 취지는 그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외부에 유출돼서 대통령의 아이디가 밖으로 유출된 거, 그 부분을 지금 경호처에서는 가장 큰 보안 사고로 잡으신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통령 아이디가 가장 중대한 사고라고 노출돼 가지고 있는 게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인데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노출되고 비화폰의 기종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화폰을 사용하는데 어떤 기종을 이렇게 적국에도 다 이렇게 판별이 될 수 있는데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이제 그걸 노출했는데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의 단말기 안에 그 조직도라든가 그 비화폰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국가 기밀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그 국정원 암호장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보안사고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고 한 부분,
그때 그러면 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양 그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에 두 양 당사자가 논의한 보안 사고라는 건 지금 피고인이 얘기한 그 부분이었던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폰의 회수가 어렵다는 부분은 그 두 담당자 사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건 맞나요? 그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변호인 측 의견 내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뭐 그 외에 혹시 여기 뭐 진행과 관련해서 논의하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추가적인 건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할 증인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라는 취지셨나요? 그건 뭐 검사님이 적절히 판단해서 해주시면 될 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월 25일 오후에 그 송경원 증인 신문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3월 9일 날 그 정인규 증인 그 부분도 요 사건은 요 사건대로 또 별도로 신청을 해주시고 그럼 정인규 증인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다 진술하겠다는 거를 각각 사건별로 그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필요한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지금 기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기일하고 3월 19일 김민수, 김대경도 오후에 두 사람 소환해서 증인 신문하는 거는 확정적인 것 같으니까요. 감안하셔서 뭐 일괄해서 신청해 주셔서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아 주셔도 좋고 순차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건 예, 검사님이 알겠습니다. 적절히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죠. 네. 예.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으시죠? 예. 그럼 일단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고요. 2월 25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그날은 서관 508호예요. 그럴까요? 그리고 그 변호사님 그 제출해 주신 증거 인부에 따라서 동의하신 증거들은 저희 오늘길 기준으로 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시죠? 예. 그렇게 채택을 해놔야 증인신문에서도 사용하실 부분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검사님 뭐 추가적인 증거 조사할 때도 제시하시고 할 테니까요. 오늘 부동의하신 거 외에는 다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건 더 없으시죠? 예.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